네, 안녕하세요. 솔루션 쇼케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인 페트라 사이퍼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신시웨이의 김광열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시웨이 김광열 본부장입니다. 저는 현재 저희 회사 신시웨이에서 혁신사업본부의 데이터 보안 업무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신시웨이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전문 기업으로서 다년간 다양한 DB 보안 솔루션들을 직접 개발하며 여러 기업들, 공공과 금융,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제품들 중에서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페트라와 페트라 사이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신시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현재 저희 본사는 송파구 쪽에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의 R&D 센터가 또 제주도에 있습니다. 주로 UI 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기술 지원을 위해서 대전에 기술 지원 센터를 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부 쪽은 대전 쪽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들은 저희 본사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제 파트너사를 둬가지고 그 파트너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전문 회사로서 아까 말씀드린 접근 제어 솔루션이라든가 DB 암호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제 기반의 또한 철저한 통제들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모니터링을 정말 개인정보의 어떤 흐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시어 오늘 웨비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이 왜 중요한지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나 많은 분들께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니까 당연하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고 이제 막연히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데이터 관련한 법안이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이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R이라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이제 필두로 해서 마이데이터 사업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러한 변화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모든 보안이 그렇지만 특히나 개인정보 보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보안 분야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안에 있어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들은 유럽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GDPR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이데이터 산업 등입니다. 신외관법이 개정된 이후로 내부 회계관리 제도 또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27일에 GDPR 적정성 결정이 이제 내려졌는데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GDPR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에서 적정성 결정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결정성 결정 채택이라는 것 자체가 이유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GDPR하고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유럽의 GDPR에 가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국에 있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어떤 인증들이 있을 경우에 유럽과 동일한 수준을 인정받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R의 적정성 결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있어서 한국은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표준 계약 등의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가 되고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GDPR 관련된 규정 위반에 대해서 가징금, 최대 전 세계 매출이 4%씩 부과할 수 있는 굉장히 막대한 어떤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준 계약 절차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유럽 진출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의 유럽 연합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EU 진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히 국내 데이터 분석 회사들의 진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EU 정부 간의 공공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과 EU 기업 간의 데이터 교류 및 협력 강화로 국내 데이터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연합에서는 2021년 11월에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이 이제 승인된 이후에 지난 올해 2월 23일에 데이터법, 데이터 액트라는 법에 어떤 초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해당 법안도 이제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법안은 이제 어떤 사용자들이 내지는 어떤 플랫폼 사업자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어떤 요건들이 있고 어떤 권한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유와 어떤 보안,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유하되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 3법 같은 경우들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데이터 3법에 있었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신용정보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가 최근에 정비가 되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모법이 되고 그 위에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신용정보보호법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됨에 따라서 금융 분야 같은 경우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이제 이런 관련된 산업이 도입되고 어떤 분야가 시장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 정보 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라든가 소비 혜택 등에 대한 평가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급 신청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계와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되고 그리고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개인 신용정보 이용권에 도입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개인정보,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중에서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금융 공공 분야의 일부 분야에서만 도입됐던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 마이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4월 12일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야 간의 마이데이터 공통 표준 항목 및 표준 용어 사전을 개발하고 전송 유형별 절차 구체화, 전송 메시지 규격 확립 등의 데이터 전송 방식을 표준화하고 마이데이터의 인증, 보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들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은 헌법에 행복추구권하고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고요. 그런 철학을 반영해서 자기 결정권이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자기 결정권 관련된 어떤 내용들은 성적인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립되고 있는데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개인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어떤 소유할 수 있는 자기가 국가 권력이라든가 타인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결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주요 법령들을 보면요. 사실 이 부분들은 워낙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법령들은 뭐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전에 나왔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암호화 접근 제어에 대해서 제24조의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23조 같은 경우에 뭐 고유 식별 정보 및 민간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으로서
암호화 접근제 관련돼서 제6조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 같은 경우들은 1년 이상 보관하고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시에는 2년 이상 보관한다든가, 그다음에 금융권의 전자금융 감독 규정 시행 세칙이 있는데 원장 정장, 그러니까 금융권 같은 경우는 원장이라는 컨셉이 있어가지고 그 원장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 원장을 정정할 때는 제22조에 보면 전산원장 통제라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중요 원장 작업자 및 작업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현재 관련된 개인정보법들에 주요하게 들어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련돼서도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회사는 보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통제 활동을 구축해가지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원칙 중에서 이제 통제 활동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ITGC에 규정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상장사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이 폐지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데요. 내부 회계 관리의 주요 평가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 IT 자원들,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접근 관리를 위해서 물리적인 접근 통제 및 논리적인 접근 통제, 식별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승인 같은 메커니즘들을 이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적시에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발생한 보안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식별하고 효과적인 어떤 식별 등을 위해서 효과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할 것을 또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어떤 지방에 있는 연구소에 갔는데 그 연구소의 모토가 있더라고요. 정보는 생명이고 보안은 미래다, 이런 이제 말이 있었는데, 세상이 이제 메타버스 세상으로 전환하면서 가상 공간에 사용되는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자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정말 그 사람이 가상 공간에서 그 정보가 없어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고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증해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보는 생명이고 보안은 미래라는 말이 앞으로 가상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 굉장히 중요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보는 생명이고 보안은 미래다. 굉장히 좀 마음에 남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될 시에는 법률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한번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으면은 그 신뢰를 다시 쌓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ITG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그 규모의 그 회사일지라도 이제 상장사라고 하면은 모두 데이터 접근 보안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보안에 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데이터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게 되었으니 실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 생명과 같은 이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 페트라 사이퍼 같은 어떤 접근제어, 아마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상품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대부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유저들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먼저 클라우드에서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잠깐 보고자 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인프라단의 보안을 CSP에서 관리하기에 보안에 대해서 이제 다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다 어떤 시스템을 갖다 놓으면 보안은 클라우드 관리하는 회사에서, 아니면 클라우드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책임 공유 모델을 채택해서 클라우드에서 CSP의 어떤 책임 영역과 고객, 사용자의 책임 영역을 구분해 가지고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공유 모델은 이아스냐 아니면 파스냐 사스냐 이런 게 따라 다른데 이아스, 파스, 사스 순으로 CSP의 어떤 책임이 커지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 보안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도 이런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라든가 암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가트너 같은 경우 보면 2022년까지 일어나는 클라우드 보안 문제의 95% 이상은 고객의 잘못에서 기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클라우드 보안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DB 접근 제어 솔루션인 페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DB 암호화 솔루션인 페트라 사이퍼가 있습니다. 접근 제어 솔루션 같은 경우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접근을 통제하고 그리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인증을 단 한 가지의 어떤 방식으로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는 인증 아니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OTP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고객사에서 이미 고유하게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증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런 인증 솔루션들까지 결합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식별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레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로그인할 때 적용되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SQL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정책이라든가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가는 단계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세분화돼서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SQL에 대해서 어떤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기적으로 가져가는지 이런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권한이 없는 정보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바꿔서는 안 되는 데이터를 함부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 암호화 솔루션인 페트라 사이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들, 특히나 개인의 어떤 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암호화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들은 그런 이제 암호화를 위해서 철저하게 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복 암호화. 그러니까 암호화 같은 경우 어려운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보다 보면 암호화를 한 데이터를 또 암호화함으로써 실제 사용할 때 그 데이터가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데이터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페트라와 페트라 사이퍼 같은 접근 제어 그리고 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하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클라우드 공유 책임 모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트너 조사 결과에 따르자면은 이제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사고 대다수가 사용자에게서 비롯되고 그러한 비율이 약 95% 정도 된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수치여서 좀 개인적으로 놀라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본부장님 생각해보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뭐 개발자나 아니면 DB 권한이 있는 그런 관리자 같은 내부 사용자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시는 외부 사용자, 그러니까 즉 고객분들께서도 분명 접근을 간접적이나마 뭐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모든 케이스를 다 안전하게 우리가 이 솔루션을 통해서 접근 제어나 뭐 암호화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하고 그다음에 스니핑이라는 방식, 에이전트라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 제어는 기능 어떤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다면 게이트웨이하고 스니핑 같은 경우들은 고속도로에 차가 달리고 있으면 톨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낸 사람들만 톨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게이트웨이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내는 어떤 SQL들만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게이트웨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신나게 우리가 달릴 때 과속하게 되면 과속됐다고 어떤 이렇게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나중에 경고장이 날아오는데 그런 것처럼 스니핑이라는 방식 자체는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지만
어떤 차량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스니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접근하고 어떤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지를 모두 다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가서는 안 될 데이터가 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로그를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없이 대규모의 데이터들을 보고 관련된 보안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스니핑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와스가 됐든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단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게이트웨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라는 방식을 저희가 또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권한이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들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현재는 게이트웨이 방식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프레미스라든가 이런 형태로 설치됐을 경우에는 직접 시스템에 들어오는 그런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관리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DB 서버 시스템에 저희 접근제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 서버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식 또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은 이제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서 게이트웨이 방식, 스니핑 방식, 그리고 에이전트 방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모든 접근을 다 막을 거는 아니잖아요. 뭐 특정 위험한 케이스들을 걸러내는 정책을 부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이러한 정책은 사용자가 직접 페트라 서버에다가 설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지 않고 이제 관리자가 설정하게 되는데요. 관리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 개 안 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백 내지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어떤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안 정책의 어떤 중앙 관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들은 애초에 개발할 때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마스터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마스터에 의해서 관련되는 시스템이 게이트웨이가 됐든 스니핑이 됐든 에이전트가 됐든 모두 다 내려받아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이제 클라우드 세상이 되면 작은 서버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는데 그런 다수의 서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중앙정책관리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리고 저희 들어가 있는 제품의 어떤 수량에 상관없이 다 중앙을 통해서 일관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다는 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원포인트로 이제 정책을 관리하기 때문에 뭐 제품이 늘어나더라도 좀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보통 DB라는 것은 우리가 레이턴시 같은 것에 굉장히 좀 민감한 서비스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대량의 트랜잭션이 들어오게 될 때 뭐 이것들을 접근을 허용을 해줘도 될지 뭐 하나씩 다 검토를 하게 되면은 뭐 부하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초당 사용자들이 많아가지고 수백 수천의 SQL들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게이트웨이가 뭐 톨게이트에 자동차 고속도로 가다 보면 톨게이트에 차량들이 많이 늘어서 있는 것처럼 늘어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톨게이트에서 수금하는 쪽에서 수금을 잘 못해서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의 레이턴시가 발생하게 되고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이트웨이 서버가 동작이 느려가지고 SQL 처리가 느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부터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인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책을 빨리 적용시키고 그리고 로그를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특화된 산업 분야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저희가 초창기부터 저희 독자적인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저희들의 레파지토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SQL들이 뭐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배치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SQL들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행돼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효율적으로 동작된다라는 것들을 많은 고객사를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메인 메모리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인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성들을 높여준 그런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속도가 빠른 메모리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하 걱정은 없다라고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다양한 접근 통제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뭐 로그인 통제, SQL 단위의 권한 제어, 그리고 오브젝트 단위의 권한 제어 등 좀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접근 통제 방식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어떤 중요한 건물에 접근하다 보면 여러 레벨의 통제를 만나게 됩니다. 맨 앞에 보면 수의실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정문을 통과할 때부터 차량을 가져간다면 정문을 출입하는 것 자체부터 통제를 받고 그리고 건물에 들어갈 때 또한 수위가 있어가지고 어느 층에 가는지를 묻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 어떤 특정 방을 들어갈 때는 그 방에 보안 장치가 있어서 그 장치를 통과해야만 방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통제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할 때 접속하는 사람 자체가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IP 1번에서 접속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만 IP 2번에서 접속하는 것은 허용이 안 돼 있다면 IP 2번에서 오는 접속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갖고 있지만 그것이 유출됐는지 다른 사람 것을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식별한 후에 통과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다 로그인 단계에서 저희들이 규칙을 적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건물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건물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SQL 그 사람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날리는 SQL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섬세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QL 같은 경우들은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일반적으로 하면 뭐 조회하는 셀렉트라든가 아니면 업데이트하는 변경하는 업데이트 문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SQL 어떤 종류들을 묶음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개개 SQL 종류로 뭐 SQL 타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셀렉트 타입에 대해서는 다 허용하고 업데이트 타입에 대해서는 다 뭐 통제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개 SQL 문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종류별 그다음에 SQL 어떤 묶음별 그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맨 마지막 단위에서는 뭐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특정 서버에 들어가서 또 무슨 작업을 하려면 또 다른 통제를 받아야 되듯이 그 사람이 SQL을 날리는 권한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 SQL이 적용돼야 되는 테이블은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서버에 들어와서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 사람이 개인정보 테이블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본다거나 아니면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통제될 필요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 최후의 마지막 단에서 통제하는 것들이 오브젝트 단위 권한 제어라고 해서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덱스 뭐 이렇게 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뷰 그리고 테이블 안에서도 그 테이블의 어떤 하나하나의 속성 값을 갖고 있는 그리고 개별 값을 갖고 있는 컬럼 단위까지 아주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고 또 다양한 접근 통제 방식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접근 제어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앞단에서 들어오는 침입을 뭐 막아준다 정도만 생각했는데 뭐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좀 생각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제 일반 그런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좀 함부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 말고도 뭐 회사에 있는 내부 사용자가 DB에 접근해서 실제 고객의 데이터를 좀 함부로 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게임 회사에서 일할 때 너는 그쪽 회사에 있으니까 뭐 어떤 계정이 누구 건지 뭐 DB 보아서 알 수 있지 않아? 이런 질문을 가끔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뭐 권한을 줬지만 그 모든 테이블을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그 중에서도 테이블에 대해서 권한을 줬지만 어떤 뭐 주민번호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예를 보면 옛날에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예인들의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음, 발생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권한이 없는 데이터를 어떤 접근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생겨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들은 그 사람이 마음 먹고 악용하고자 하면 굉장히 대량 정보들을 유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마스킹이라는 기법입니다. 마스킹이라고 하면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생년월일 같은 경우들은 뭐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생년월일의 성별 정보 이외에 나머지 뒷자리에 대해서는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고 별표 같은 걸로 바꿔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마스킹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회한 다음에 데이터를 받기 바로 직전에 이거는 포맷을 보니까 앞자리에 뭐 6자리, 뒷자리 7자리 주민번호 패턴이네. 그래서 그 패턴을 찾아서 뒤에 있는 6자리를 다른 숫자로 바꾸는 그런 기술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SQL 자체를 바꿔서 아예 조회될 때부터 뒷자리는 별표로 바꿔가지고 조회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술로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사하고 있는 거는 SQL을 바꿔서 이렇게 마스킹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데이터 이제 패턴 방식인 경우에는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가 주민번호야. 걔는 막혔어. 근데 그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나는 차라리 생년월일 중에서 년, 월, 일로 딱딱 나누고 그 사이에 마이너스 기호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데이터를 조회하면 패턴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 보안 시스템은 못 잡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우회가 가능하고 보안 기능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 그런 이제 SQL을 보고 이 사람이 조회하는 게 주민등록번호라는 속성을 조회하는가? 그러면 그 속성을 조회할 때는 무조건 그 해당되는 결과 자체가 마스킹 되도록 SQL 자체를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없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의 어떤 마스킹 기능 같은 경우들은 이런 어떤 보안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라든가 금융권에서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세션 점검이 세밀한 SQL 감사 이력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그 사람이 로그인했고, 로그인한 뒤에 1시간 동안 로그인했으면 1시간 동안 로그인한 동안에 그 사람이 날렸던 SQL들은 다 어떤 SQL 종류들을 날렸는지, 그리고 그 SQL들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가져갔는지, 이런 정보들에 대한 감사의 이력을 남길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들은 그것들을 규칙을 통해서 뭐 로그인 정보만 남겨라고 하면 로그인 정보만 남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수행한 어떤 SQL 레벨까지 남기라고 하면 SQL 정보를 남겨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수행한 어떤 가져간 데이터까지 남겨달라고 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어떤 로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럼 접근 제어, 즉, 페트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조금 중점으로 많이 살펴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암호화와 관련된 얘기, 즉, 페트라 사이퍼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저는 암호화라고 하면은 무슨 어떤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또 뭐 복호한다. 그냥 딱 요 정도 수준밖에 잘 모르는데요. 데이터 암호화라는 것 어떤 방법들로 좀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암호화 관련돼서 사실 그 말씀하신 암호하고 뭐 복호하는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죠. 네, 음, 그런 기능인데 다만 이제 암호하고 복호하는 것 중에서 이제 키 관리라는 부분들이 또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집에다가 철문, 엄청난 두께의 철문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열쇠를 했는데 열쇠와 자물쇠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아무데나 키를 보관한다면 아무리 철문이 두껍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그 키를 통해서 그 방에 침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안성 있게 암호화를 강화해서 잘 어떤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키 관리가 소홀해서 아무나 키를 어떤 획득한 다음에 복구해서 볼 수가 있다면 그런 암호화를 하기에 노력하는 많은 노력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라든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키는 어떤 내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복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구하기 위해서 키를 절대 가져갈 수 없도록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들은 그 키가 없으면 복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키 서버는 이중화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화를 하더라도 키 서버 자체가 안 되면 뭐 실제로는 암호화하는 데이터들이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일부 사람만 쓰고 많은 그런 정보가 아니라 업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대국민 같은 경우들은 뭐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전체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키 서버가 다운돼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국민 서비스 자체가 바로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 서버 자체를 이중화도 하지만 DB 서버라든가 와스 서버에 로컬로 설치해서 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또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암호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만 실제로 그 자체를 쓸 수 있는데 다양한 OS에 대해서 암호화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까지 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 데이터 복화 저희 방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복화해서 봐야 될 경우들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화해서 볼 수 있는 양 자체를 100개로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한해서 뭐 수십 명, 수십만 내지는 수백만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일을 좀 방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들은 어떤 복화 기능을 사용해서 한 번에 어떤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건수 자체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컬럼 단위 전체 암호화 내지는 부분 암호화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다를 암호화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생년월일하고 성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을 암호화한다든가 아니면 뭐 급여 같은 경우들은 뭐 사실은 반드시 모든 정보들 다 암호화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 외에 카드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데이터인 경우들은 일부 숫자를 복화해서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우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객이 원하는 자릿수, 시작과 끝을 지정해주면 그 시작과 끝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암호화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복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고객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권한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복호화 어떤 특정 IP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복호하는 권한을 주지만 다른 IP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호화를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마스킹을 해서 보여준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통제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QL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암호화 방식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면이 있는데요. SQL 종류에 따라서 뭐 암복화가 어떤 권한이 달라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특정 컬럼에 대해서는 복구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컬럼에 대해서는 복구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안 레벨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암복화를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복호화된다면 그 기록들을 잘 남기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로그 관리는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암복화에 대한 로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를 암호하고 뭐 복화했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암호화된 정보지만 누구에 의해서 풀려서 갔는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어떤 로깅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암복화된 로그를 저장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모든 로그를 저장하게 되면 시스템에 주는 부하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로그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들은 프로토콜을 좀 달리해서 기존의 TCP/IP 통신을 안 하고 UDP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만 하고 바로 비즈니스 로직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량의 로그를 암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뭐 소량으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다 로그를 저장하지만 대량으로 로그가 발생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로그 서버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암호화 관리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는 경우들은 뭐 API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은 프로그래머가 암호화를 하고 복구하는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함수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그런 암복화 기능이지만 그런 것도 제공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자가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암호화하고 이렇게 다시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리 도구가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들은 그 모든 작업들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GUI 기반의 툴을 제공하고 있고 만약에 어떤 작업을 암호하다가 시스템 뭐 하다 보니까 잘못됐어 그러면 어떤 특정 단계로 다시 원상 복구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 그 특정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암호화 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크립트들이 필요한데 그런 스크립트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이 스크립트들을 다른 테이블 할 때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 할 때 쓰든지 아니면 이 테이블에 적용된 스크립트는 좀 바꿔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서 적용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렇게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그 관리, 암호화 이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나 모니터링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페트라와 페트라 사이퍼의 기능, 그리고 동작 방식 등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페트라와 페트라 사이퍼의 사용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고객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아무리 기능이 많고 또 완벽하다라고 해도 어디서 얼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또 이미 시장에서 입증이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일 텐데요. 지금 저희 장표를 보니까 네,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페트라와 페트라 사이퍼의 성장률이 뭐 100%, 1000%도 아니고 2466%라는 굉장한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또 이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일반 기업, 그다음에 뭐 금융권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해주고 계시고 또 보니까 이제 하나의 와우 포인트 중 하나가 뭐 단일 제품이 아닌 페트라와 페트라 사이퍼를 결합한 형태로 이용하시는 케이스가 무려 70%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사실 더 이상 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들은 고객사들이 이제 대다수 페트라와 페트라 사이퍼를 결합하는 형태로 대다수 이용을 해주시고 있고 이용해 주시는 고객들이 상당히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이제 기본적으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뭐 전체 포션에서 어떤 메이저가 클라우드이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현재 성장률로 봤을 때는 조만간 저희 회사의 어떤 매출의 메이저가 클라우드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클라우드 분야의 어떤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이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페트라와 페트라 사이퍼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72%, 그리고 페트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17%, 음, 사이퍼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9%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의 서버에서 두 가지 어떤 그 솔루션을 다 같이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하나의 어떤 체계 하에서 개발된 두 가지 제품을 솔루션을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는 하나를 선택할 때 그럼 이것도 다른 것도 같이 하면 좋겠네 이런 어떤 선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고객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다른 고객들은 페트라와 페트라 사이퍼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 구성도를 좀 바탕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시죠. 이번에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이제 핀테크 기업인데요.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대부분의 다른 경우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온프레미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스템 아무래도 지금은 전환기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서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클라우드의 효율성과 어떤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보낼 수 있는 시스템들은 클라우드로 보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고객사 핀테크 고객사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 고객사 같은 경우는 온프레미스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시스템과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새로 넘어간 시스템 간에 관리하는 사람은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나 내지는 하나의 팀이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런 어떤 정책을 중앙 관리하는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서버라는 형태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되고 있는데요. 온프레미스에서 마스터 서버를 설치해서 모든 규칙은 한 군데서 관리하고 그 변경된 모든 규칙들은 온프레미스가 됐든 아니면 클라우드가 됐든 그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적용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정책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이 구성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 체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아까 저희 같은 경우는 멀티팩터 인증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페트라 클라이언트 쪽 인증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더해서 구글의 OTP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에 저희 쪽이 제공하고 있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그리고 구글 OTP에서 생성된 OTP 숫자를 집어넣어야만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멀티팩터 기능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보안 시스템은 굉장히 로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그 서버 같은 경우들은 별도로 각각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서버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로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규칙을 관리하거나 이런 설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3D UI 그러니까 웹 방식의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을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핀테크 사례를 참고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DB 보안 환경을 적극적으로 좀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페트라와 페트라 사이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솔루션 신청 및 문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 ncloud.com으로 들어오셔서 상단의 마켓플레이스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마켓플레이스 검색창에 페트라 혹은 페트라 사이퍼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페트라만 입력하셔도 두 솔루션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하시는 솔루션을 선택하신 후 이용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용 신청 버튼을, 상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프로모션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웨비나를 시청하시고 나서 이용 신청을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6개월 동안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는 방문 기술 지원, 전담 엔지니어 배정 등을 해드리는 기술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보안은 워낙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 컨설팅 서비스는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진행 기간은 5월 27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웨비나 등록 페이지 가장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익한 내용 그리고 또 좋은 제품 소개해 주신 김광열 본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은 특히나 IT 시스템은 클라우드로 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주는 그 효율성과 그리고 굉장히 어떤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어떤 클라우드로 가시더라도 반드시 접근 제어와 암호화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 페트라하고 저희 페트라 사이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DB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저 말고 저희 제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